당신은 지금 다산의 인생학교에 오셨습니다. 이 채널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곳입니다. 학벌도 스펙도 아닌 삶의 진짜 내공을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 매주 한 편씩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라면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이미 구독 버튼에 손이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자기 개발이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직함이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그저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의 결이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상대방의 뇌에 고스란히 새겨 넣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가장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살아있는 그 사람은 아마도 이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내 말을 정말로 들어준 사람, 복잡한 것을 쉽고 따뜻하게 설명해준 사람,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던 사람, 질문 하나로 내 생각 전체를 뒤집어 놓은 사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남긴 것은 바로 말의 지문이었습니다. 지능의 지문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그 지문은 정교하고 선명하고 오래 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지문을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평생을 통해 깨달은 말의 지혜, 그리고 수천 년 전 공자와 맹자가 남긴 말의 철학을 오늘이라는 시간 위에 올려놓고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 그 사람이 쓰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이란 마음의 소리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맑고 마음이 흐리면 말도 흐리다. 그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보다 생각의 깊이가 말 속에 배어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 공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말이란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창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투는 어떤 지문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 지문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 지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말투는 운명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습관, 불확실함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 사람들은 흔히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똑똑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강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인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는 공자의 말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무엇이든 단정 짓고 모든 것을 다 아는 듯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생각의 깊이가 얕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들, 인간의 마음,
역사의 흐름, 사회의 변화 같은 것들이 과연 단 하나의 정답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이래.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럴 거야. 그 방법 말고는 답이 없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이 확신에 차 있어 보여서 믿음직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사람의 단정적인 말들이 얼마나 자주 빗나가는지를,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틀 안에 갇혀 있는지를. 반면에 정말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에 여지를 남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만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인 것 같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듣는 사람의 뇌에 깊은 신뢰감으로 새겨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배움이란 의심하는 데서 시작된다. 의심이 없으면 배움도 없다. 모든 것을 안다고 단정짓는 순간 그 사람의 배움은 멈춘다. 불확실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말투, 여지를 남기는 말투, 그것이 바로 지능의 첫 번째 지문입니다. 오늘부터 단정적인 표현 대신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확실하지는 않지만이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꾸준히 들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듣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강물이 좁은 수로에서는 빠르고 거칠게 흐르지만 넓은 들판에서는 잔잔하고 깊게 흐르는 것처럼 여지를 남기는 말은 대화의 흐름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 말습관, 침묵을 활용하는 능력. 우리는 대화에서 침묵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을 멈추면 서둘러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 합니다. 어색한 침묵을 메우기 위해 별 의미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말들은 그 소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침묵에 대해 매우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을 아낄 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을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 대화 상대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이런 인상이 쌓이면 그 사람이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상대방은 훨씬 더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묵은 진정한 멋이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은 비겁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될 때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다. 침묵을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두세 박자 정도 멈추십시오. 그 짧은 멈춤이 당신의 대답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회의나 토론 자리에서 모든 발언에 끼어들려 하지 말고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만 말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말할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는 서둘러 반박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말고 잠시 침묵으로 그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십시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깊은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의 긴 밤들을 침묵 속에서 보내면서 이 능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고 말로 표현하기 전에 충분히 다듬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글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는 그의 방대한 저술들입니다. 침묵이 없었다면 그 글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침묵은 생각을 깊게 만들고 깊어진 생각은 말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단단한 말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당신의 말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침묵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말습관, 상대의 말을 받아내는 첫마디.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일방적인 발신으로 이해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자신이 할 말을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이런 대화에서는 진정한 교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독백을 번갈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다. 귀가 입보다 앞서야 한다. 상대의 말을 받아내는 첫 마디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 마디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제대로 들었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받은 상대방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한 말의 핵심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네요라고 말했다면 요즘 많이 힘드셨군요 라고 받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은 놀랍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말이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깊이 이야기할 용기를 얻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안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를 가장 아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연에 듣는 능력이었습니다. 안연은 공자의 말을 듣고 나서 항상 그 말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런 뜻이군요라고 확인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공자와 안연의 대화는 항상 깊고 풍요로웠습니다. 상대의 말을 잘 받아내는 첫 마디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자신의 반응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듣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먼저 상대의 말을 반영하십시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렇게 느끼셨군요. 같은 표현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사실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 감정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첫마디가 대화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배면 당신과 대화한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제대로 들렸다고 느낄 때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듣는 사람이 대화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습관, 복잡한 개념을 쉽게 풀어내는 어휘 선택. 사람들은 종종 어려운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용어를 남발하고 복잡한 문장 구조를 사용하고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운 표현들을 늘어놓는 것이 지식의 증거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한다. 어렵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언가를 정말로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린아이에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표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려운 용어들로 자신의 이해 부족을 가리려 합니다. 어려운 말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실제 이해 수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이 쓴 글들을 보면 그 방대한 학문적 깊이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명쾌합니다. 그는 복잡한 철학적 개념을 설명할 때도 일상적인 비유를 즐겨 사용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것,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것, 강물이 흐르는 것, 이런 친숙한 이미지들을 통해 그는 가장 어려운 개념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풀어냈습니다. 그것이 그의 글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맹자 또한 이 점에서 탁월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 정치의 도리, 도덕의 원칙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설명할 때 항상 구체적인 이야기와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했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할 때 누구나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적인 선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적 능력의 표시입니다. 오늘부터 비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십시오. 설명하려는 개념과 비슷한 일상적인 경험을 찾아서 연결해 보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나면 당신의 말은 훨씬 더 명쾌해지고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과 이야기할 때, 이제 이해가 된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됩니다. 어렵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5번째, 말습관,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힘. 대화 중에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마음에 걸리거나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오해를 받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고 선택하는 단어들이 날카로워집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바로 말투가 지능의 지문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말하는가가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노할 때 말하지 마라. 분노가 가라앉은 뒤에 말하라. 분노 속에서 한 말은 반드시 후회를 남긴다. 이 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생각이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이 거칠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나온 말들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거나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오랫동안 관계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맹자는 군자는 분노를 다스릴 줄 안다고 했습니다. 분노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은 다릅니다.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하지만 조절하면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말습관을 익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감정의 파도를 조금 가라앉혀 줍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 대신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당신이 그런 말을 해서 화가 났어요. 대신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많이 상처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진 상황에서는 중요한 결정이나 발언을 미루십시오.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고요한 사람, 압박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는 무게가 실립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바로 지능의 지문 중에서도 가장 깊고 선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들을 글로 승화시켰습니다. 분노를 학문으로 바꾸고 슬픔을 통찰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유배지에서 쓴 그의 글들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6번째 말습관, 핵심을 꿰뚫는 질문. 대화에서 질문은 발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수십 분의 발언보다 더 깊은 생각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보다 더 가치 있다. 질문이 깊으면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지혜가 자란다. 공자 또한 제자들의 질문에 항상 다른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제자마다 다른 답을 내놓았는데 이는 그 제자가 처한 상황과 수준에 맞는 가장 깊은 생각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질문이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생각을 깊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공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핵심을 꿰뚫는 질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묻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났나요가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정을 건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던 전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3번째 유형의 질문이 특히 강력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핵심을 꿰뚫는 질문은 그 당연함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새로운 생각이 싹틉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기존의 학문 체계를 이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했습니다. 왜 이것이 당연한가? 이것이 정말로 옳은가? 다른 방식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그를 당대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습니다.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지 않으면 그 말의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던질 수 없습니다. 말을 잘 듣는 사람만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 6가지 말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중 몇 가지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씩 연습해 나가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군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루하루 군자를 향해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말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6가지 말습관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내면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불확실함의 여지를 남기는 말투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침묵을 활용하는 능력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상대의 말을 잘 받아내는 첫 마디는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복잡한 것을 쉽게 풀어내는 어휘 선택은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핵심을 꿰뚫는 질문은 끊임없이 배우고 의심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바로 수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닦는 것. 그는 수기치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신을 닦고 나서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투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내면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면이 바뀌면 말투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꾸며낸 말투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우러나온 말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지능의 지문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더 깊어졌고 더 따뜻해졌고 더 명쾌해졌다고. 18년의 고난이 그의 말투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유배를 겪어야 말투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투는 삶의 경험을 통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의식적으로 성찰하고 그로부터 배우려는 태도가 있다면 누구든 자신의 말투를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줄어든 말들이 오히려 더 무겁고 더 깊고 더 오래 기억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이 많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말을 아끼게 되고 그 아낀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이 말투를 다듬는 방식입니다. 세월은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이 말투에 녹아들어 지능의 지문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이 어떤 나이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6가지를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침묵을 조금 더 활용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내일은 상대방의 말을 받아내는 나디를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합니다. 그 물방울들이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넓고 깊은 강이 되는 것처럼 작은 말습관의 변화들이 모이면 당신 전체가 달라 보이는 날이 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하루하루 새로워질 수 있다. 진실로 하루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라.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금 더 여지를 남기는 말을 했다면 내일은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모레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워지다 보면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말투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면 당신이 세상에 남기는 흔적이 바뀝니다. 그 흔적이 바로 지능의 지문입니다. 학벌도 직함도 재산도 아닌 오직 당신이 어떻게 말했는가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문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남아서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해준 말 중에서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말들은 화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들은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힘들 때마다 당신을 일으켜 세워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능의 지문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자신이 한 말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말이 좋았고 어떤 말이 아쉬웠는지를,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나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그 작은 다짐이 쌓이면 언젠가 당신의 말투는 당신이 꿈꾸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깊고 따뜻하고 명쾌하고 그리고 오래도록 기억되는 말투로 불확실함의 여지를 남기는 말,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내는 첫마디, 복잡한 것을 쉽고 명쾌하게 풀어내는 어휘, 감정의 파도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 그리고 생각을 깊게 만드는 핵심 질문. 이 6가지가 모여서 당신만의 지능의 지문을 만들어냅니다. 그 지문이 선명해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당신과의 대화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합니다. 정약용은 평생 말과 글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는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로 만들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말들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거창한 학문이 없어도 높은 지위가 없어도 오직 깊이 생각하고 진심으로 말하는 습관 하나로 당신은 누군가의 삶에 오래도록 남는 지문을 새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더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겠다는 당신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매주 다산 정약용의 지혜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삶의 관계를 다듬고 싶은 분, 말과 생각의 깊이를 키우고 싶은 분,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채널입니다.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가족과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배운 말습관 중 하나인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내는 첫마디를 실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말습관이 어떤 것이었는지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다산의 인생학교는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투는 운명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